계약 성립.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청약 승낙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교차 청약, 의사 실현 세 가지가 있는데, 청약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청약 기간 정했으면 그 기간 안에 승낙하면 되고요. 승낙이 도달돼야 됩니다. 둘 다 도달돼야 됩니다. 기간 정했을 수도 있고, 기간 안 정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되어 있어요. 적십니까? 아니죠. 상당한 기간 내,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 정했으면 그 기간 안에, 요때 도달되어야, 승낙이 도달되어야 유효가 되거든요. 청약도 유효하게 있는 상태고 승낙도 이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굉장히 짧게 적어놨죠. 누가 철회 못한다? 청약자 자신도 철회 못한다. 그게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때 또 승낙해야 된다 했죠? 승낙 가능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청약자가 철회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자기도 그 청약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청약의 구속력이고요. 상대방은 그 기간 안에 승낙할 수 있는 거니까 승낙이 가능한 기간이잖아요. 승낙 적격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더 줄이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둘 다 도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격지자 간의 계약입니다. 승낙은 발신주의다. 되시죠? 청약은요, 청약은 도달해야 되고,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잘 받고 잘 냅니다. 몇 번이나 냈습니다. 청약이 발송한 때다 하면 틀립니다. 청약은 도달해야 돼요. 승낙이 발신주의. 격지자가 아닌 계약일 때는 둘 다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청약 도달, 승낙 도달. 원칙과 예외. 이렇게 팔겠다 하는데 사는 사람이 그 기간 안에 답장을 보내긴 보냈는데 9천이면 내가 당장 현금 주고 살게요.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 성립합니까? 안 하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원청약 거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입니다. 맞죠? 내용은 똑같이 도달되었는데 연착되었다는 거죠. 승낙이 연착되었다. 이렇게 연착되었다. 연착된 승낙은 계약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 안 합니다. 제때 도달돼야 되거든. 다만 이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되시나요? 원래 청약자가 늦게 배달받아도 뭐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승낙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이라 해야 된다. 그건 제가 많이 적어놨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청약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승낙은 청약자에게 딱 해야 돼. 그것도 잘 나오고요. 이제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보시면 돼요. 청약 기간이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죠. 그죠? 청약이 도달돼 가지고. 근데 이 승낙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제때 도달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로 연착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청약자 잘못입니까? 승낙자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 없어요. 청약자, 승낙자 둘 다 잘못 없어요. 중간에 배달원이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낙자가 잘못해서 연착되면 처음부터 늦게 보낸 거예요. 그거는 뭘로 봐야 돼요? 이쪽으로 봐야죠. 연착된 거죠, 그냥. 요거는 누구 잘못이다? 뭐 그냥 배달통 잘못이다 아시겠어요? 요즘 배달통이란 단어가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중간에 집변 잘못이다, 우체국 잘못이다, 전달자 잘못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승낙자 입장에서는 무슨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달되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일찍 보냈거든. 이해되시죠? 우편으로 보내도 뭐 이틀이면 충분히 가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진도까지라도. 그래서 법 조문이 청약자에게 의무를 하나 딱 부과하고 있어요. 둘 다 잘못 아니니까 만약에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통보를 한번 해주라. 이해되시나요? 지연 통지 왜 안 옵니까? 이렇게. 아니면 늦게 받았으면 연착되어서 받았다고, 계약기간 지나서 배달 받았다고. 이해됩니까 지금? 이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걸 법이 적어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 이걸 위반하면은 누구 기대대로? 승낙자 기대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양자 조절한 거예요, 조절. 법 조문상으로. 그래서 위반했을 때 통지를 안 했다, 연착 통지 안 했다 하면 승낙자 기대대로 하자. 이해되시죠? 기대대로 하자 하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제때 도달된 거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상황이 됩니까? 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격지자라면, 격지자 간 사건이라면 이해되시나요? 제때 발송했고, 이해됩니까? 청약자가 통지를 안 했고,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도달된 걸로 보잖아요. 그럼 언제 계약 성립하는가? 언제 성립하는가? 격지자 간의 계약이니까 도달된 때입니까? 발송한 때입니까? 승낙 통지니까 발송한 날, 발송 일자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죠? 요 털인데 요거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 13번 정도. 그 밑에 법 조문들 제가 쭉 적어놨고요. 법 조문 위주로만 읽었어도 충분할 것 같고, 앞에 요약된 것만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알아서 하시면. 오른쪽에 교차 청약이 있고 의사 실현이 있어요. 문제 볼게요. 1번 청약과 승낙 틀린 거 찾아라.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요거 짧은 문장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주관적 합치는 뭡니까? 합치는 두 가지거든요. 합치는 두 가지란 말이죠.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가 일치해야 된다. 객관적 합치는 거래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잃습니다. 되시죠? 기간 지났으니까 실효되는 거죠.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됐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불합의다 말이죠. 불합의가 됐으면 계약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 거다, 성립하지 않은 거다.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불성립이면 여기서 끝이에요. 취소는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립 후에 유효해야,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 몰라도 엉터리예요. 앞뒤 안 맞는 말이거든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가 맞는지 어디가 틀린지도 모릅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다. 아니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3번이 답입니다. 그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도 된다. 예, 늘 나오는 문장이에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잖아요. 승낙은 발송한 때. 이렇게. 쉽든 어렵든 한 문제는 똑같거든요. 2.5 나오는 건. 그러니까 쉬운 거 틀리지 말고. 자, 2번 문제. 계약 성립 틀린 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되시나요? 굉장히 많이 냈던 겁니다. 장차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그거거든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라고 표시해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를 의무 없다 이 뜻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발송한 때 효력 생긴다. 틀렸죠? 3번이 답이잖아요. 청약은 도달이거든요. 승낙이 발신이죠. 3번이 답입니다. 승낙기간 지난 후에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승낙할 수 있다. 맞죠?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죠. 상무계약이고 차임을 나중에 지급하게 되는 유상계약이고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거든요. 또 분료식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 주고받는 것이 성립 요건 아니다라는 거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보증금은 성립 요건 아니고요.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해야 성립하니까. 그거 딱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3번 볼게요. 청약과 승낙 틀린 것.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맞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맞고요.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원칙 둘 다 도달해야 돼요. 3번이 답이에요. 승낙 기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찾았나요?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하면 그때 가서 효력이 잃습니다. 맞고요. 승낙 기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그래도 상당한 기간 지나면 연착되거든요.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맞잖아요. 4번 틀린 거.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 합의 해제는 계약인 거 아시죠? 합의 해지. 두 글자 붙여놓은 단어입니다. 이건 새로운 계약입니다. 해지하자라는 새로운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청락과 성락이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합치되어야 된다. 맞고요.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었다.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교차 청약 적어놓은 거고. 계약의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성립한 때는 그 청약 효력 잃는다. 되시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성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청약 거절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됩니까? 구속되지 않는다. 4번이 답입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성락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성락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되시나요? 지금 그 밑에 상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부담 계약, 유상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출연하는 계약. 되시나요? 낙성은 청약 성락으로 성립하고요.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첫째 줄의 중간에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인데 현상 광고 계약과 계약권 계약은 아까 무슨 계약이라 했습니까? 요물 계약. 예,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잘 내거든요. 요식 행위는 어음수표 행위가 있다.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불요식 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매매 계약은 상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정려하고 사용대차는 편무, 무상, 낙성, 불요식이다. 현상 광고 계약은요, 편무 계약이면서도 유상 계약이고 또 요물 계약이면서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거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따라서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요. 3번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모든 상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모든 유상계약이 상무계약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현상광고계약이 유상계약이면서도 편무계약이거든요. 그거 하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요 부분 출제하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돌고 싶으면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도 돼요. 저는 화가 되게 났습니다. 이거. 나는 알고 있었는데 출제위원이 왜 이런 걸 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걸 내냐고. 이건 지나치다는 거죠. 이거는 기억력 테스트 하는 거지, 사람의 인지능력 테스트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자, 5번에 상무계약과 편무계약 구별한 실익이, 상무계약에서만 뭐가 생긴다? 동시 문제하고 위험부담 2개가 생긴다. 요거 몇 번 출제된 문제고요.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계약금 계약하고 담보책임 조항이 매매 조항에 많이 적혀 있거든요. 계약금 계약.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금 계약을 거의 시험 냅니다. 거의 뭐 99% 시험 낸다. 담보책임. 이런 게 다른 유상계약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보다는 바로 위에 5번 항목,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제 볼게요. 5번. 계약의 유형 틀린 것. 예약이라는 것은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계약 체결해 놓는 거거든요.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맞습니다. 요것도 시험 냈잖아요. 일방 예약은 단독 행위다, 계약이다. 예약은 항상 계약입니다. 예약도 계약이라고 금방 했잖아요. 무슨 계약입니까? 채권 계약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채권 계약. 그럼 일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약은 알았다. 일방 예약이 무슨 뜻이냐? 일방 붙으면 본계약, 예약한 대로 본계약 하겠습니다. 통보하는 것. 그걸 한쪽이 하는 것. 그렇게 통보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예약 완결권을 일방이 행사하는 거죠. 한쪽에만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딱 정했다 하면 일방 예약이라고 그래요. 양쪽이 다 할 수 있으면 상방 예약이라고. 어쨌든 예약은 본계약과 똑같은 내용대로 체결해놔야 돼요. 통보만 하면 되도록. 자, 전형계약 즉 상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죠? 이런 식으로 냈다는 거예요. 모든 상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틀렸습니다. 낙성계약이에요. 3번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매매계약 상무고요. 임대차 유상 맞고요. 자, 이 건물이 이미 불타고 없습니다. 이미 전소되었다. 이미 불타고 없다. 근데 갑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되시나요? 이 시점에 이미 전소되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됐습니까? 체결 안 됐습니까? 계약은 성립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전수되어서 불능 상태다.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할 수 없이 내가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만히 가르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은 다른 곳은 안 봐도 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제위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드세요. 기침. 무효입니다. 계약은 성립됐는데 무효란 말이에요. 상황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 잘 낸다고 짧게 낼 때 요거 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요걸 조심해야 돼요. 일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일부 남아있으면 담보 책임 문제로 가거든. 그거 중요한 대본 판례란 말이에요. 1, 2, 3. 그러면 체결 시에 문제가 되는데 이 조문이 계약 체결 시에 문제가 된다. 원시적 불능일 때. 매도인이 알고 팔았을까요? 모르고 팔았을까요? 자기 집 이미 불탔어요. 알고 팔았을까요? 모르고 팔았을까요? 선풍기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계약했는데 이미 불탄 집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너 물어내라 이렇게 된다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좀 더 정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매도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언제 책임지는가? 알고 팔았을 때일까요? 모르고 팔았을 때일까요? 알고 팔았을 때 이야기해요. 모르고 팔았을 때 나 죄 없어 이렇게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법 조문에 요 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매수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둘이서 장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랐고 알 수 없었어야 물어내라 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요. 복잡해지는 사회에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요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이 체결된다고 믿고서 투입한 돈이라 해야 돼요.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받지 않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 경쟁 입찰 같은 데는 어떤 공사 입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공사 15개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견적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죠. 그 뭐 몇만 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인데 20만 원인데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내보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믿고서 들어가는 돈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믿고서 들어간 돈, 신뢰 손해, 신뢰 이익이라 했대요.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되시나요? 신뢰 이익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행 이익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이행 이익은 전매 차익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3억에 사서 4억에 팔았으면 얼마 남긴 거예요? 1억 남긴 거죠. 그게 이행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전보배상이라 합니다. 이행이익을 갚아주는 셈인데요. 여러분 책에서 읽으시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그 이상 줄 필요는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야기예요. 중개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후발적 불능입니까? 원시적 불능입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계약은 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성립은 했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이행이익이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판례가 있고요. 계약 교섭 도중에 부당하게 상대방이 갑자기 돌아서 버리면 부당 파기가 되거든요. 잘 되어 가리라 기대하고 가고 있는 도중에, 비용도 투입하고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못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갑질하면 이 부당 파기거든요. 이 부당 파기는 불법 행위가 된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거기까지 세 가지, 두 가지 더 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3번하고 4번 그 법 조문에는 계약이 3번에 보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뭐라고요? 신뢰이익이에요. 그 다음 4번에 잘 보시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은 인도받아 가지고 전매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행이익이에요. 요 문장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눈여겨봐둬야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런 말 쓰면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줄친 이 긴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신뢰이익인지 이행이익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닐 때요, 이걸 다 외워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글로 못 적어내요. 빈종이 주고 적어내라 하는데, 빈종이 주고 적어내라냐 100분 동안. 지금 고백하는데 그 100분 동안 주관식으로 시험 치자고 주동한 사람이 접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한 10년 후에 학교 가는데 버스 안에서 애들이 군시렁거리는 걸, 다른 대학은, 다른 과는 전부 50분 치는데 우리 법대만 100분 친다고 언놈이 이거 만들었나 하고 내가 앉아있는데 저끼리 학생들끼리 막 욕을 해대고 그걸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닥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공부해 놓으면 도움 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가서 그렇지 아깝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가 계약 교섭 도중에 부당한 정도 파기가 불법행위가 된다. 그 판례 꼭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한 서너 줄도 견적서 비용 나옵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제가 몇 번 찾아보니까 국방부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A 건설사하고 협의를 쭉 해온 거예요. 국방부니까 정부잖아요. 정부에서는 예산이 딱 떨어져야 시작할 수 있지. 예산이 안 떨어지면 아무리 계획 잡아놔도 그 계획을 밀어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은 잡아놨는데 아직 예산이 안 떨어지니까 국방부가 사업한다 안 한다 소리를 못하. 할 수 있다고만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건설회사하고는 그 부지에 대해서 그 경쟁입찰 관계가 아니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정도 금액이라.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건설사하고 계속 협의 도중이었어. 공사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면 될 것인가, 얼마 비용으로. 그래서 담당관이 한번 전화를 줬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오케이 된 거죠. 그래서 부지 정지 작업하는 데만 10억이 들어갔대요. 땅 바르는 작업만 10억이 들어갔대요. 이제 오케이 소리 듣고. 근데 갑자기 국방부가 노 해픈 거예요. 이 계약 못 한다라고. 이게 이제 소송이 붙은 거예요. 10억 물어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당 파기 사건인데 그 정지 작업 비용 10억 다 물어주라 이렇게 판결 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6번에 이 문제 좀 오래됐지만 문제가 아주 좋아요. 이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거 찾아라. 뭐 찾아란 말입니까? 이거 찾아란 소리. 이거 원시적 불능 찾아라 이 말이에요. 전부 불능 찾아라. 자, 1번 봅니다. 수량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200평. 이해됩니까 지금? 평당 얼마씩,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된다. 이 1번 항목은 수량 지정 매매 아닙니까? 이거는 담보 책임 문제예요. 계약은 성립하고 유효한 거예요. 성립하고 유효 상태인데 담보 책임 문제도 담보 책임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소용되었다. 이게 바로 원시적 전부 불능 아닙니까? 여기 2번이 답이에요. 자, 3번 보세요.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 제3자 방화로 가옥이 전소됐다. 누가 방화했어요? 제3자. 자, 이거 계약이 성립됐고요. 계약이 성립됐고, 그리고 유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3자가 방화했다. 그래서 불능이 되었다. 이전 해주기 전에 불능됐죠. 이게 무슨 불능입니까 지금? 후발적 불능 문제예요. 후발적 불능에서는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위험부담은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 상태예요. 보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원시적 불능이고 무효 상태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짧게 하면 이것만 비교해도 문제 충분히 좋은 거예요. 제3자가 방화했으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537조. 채무자는 이행의 의무가 없다. 되시나요? 또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내용이에요. 대금 달라 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받은 돈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럼 이 채무자는 매도인인데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매매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물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빨간 게 잘 보이려나? 4번 보세요. 그럼 3번은 무슨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 2번이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거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유명 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누구 과실로? 임대인이 잘못해가지고 못 빌려주게 됐잖아요.
그 말 해석되죠? 임대인 잘못이면 그게 뭘까요?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죠.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후발적 불능. 불능 시점으로 따지면.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다. 4번은. 채무자 과실입니다. 임대인이 채권자 아닙니다, 지금. 임대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채무자인 거예요. 채무자 잘못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채권자는 누구겠습니까? 임차인이 채권자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채무자하고 채권자 구분하는 것이 그 이행 내용을 꼭 찾아야 돼요. 이행 의무 있는 사람이 채무자거든요. 매매해서 건물 인도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매도인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그거 구분하는 게 채무자 찾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채무자 찾는 게. 자, 5번 지문을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매수에서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권 잃게 되었다. 이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 문제예요. 계약 해지하고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1번) (5번은) 담보 책임이고요. (2번은)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고, 3번, 4번은 후발적 불능인데 어쨌든 3번은 위험부담 문제고 4번은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이러면 민법에 지금 채권권 거론하는 거 다 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이 한 문제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답만 덜렁 외우고 2번이다 하고 가면 안 된다. 그거 소용없다. 2번을 5번에 갖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쉬운 답이 앞에 있으면 점수 주려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답인데도 뒤에 갖다 놓으면 앞을 헤치고 나와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거의 다 아는 상태인데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집중해서 보세요. 길게 질질 끌고 보면 몸도 되고 머리에 남지도 않아요. 진짜예요.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요. 길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 피곤해서 못합니다. 안 들어온다고요. 내가 거부 반응 일으킨다고. 내가 아니고 뇌가 거부 반응 일으키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 봤어요. 18시간까지 앉아있어 봤어요. 18시간까지 앉아있어 보니까 엉덩이가 이만큼 커집니다. 허리도 이만큼. 진짜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바꾸기 시작했죠. 중간에 10분을 줄여서 45분 공부하고 15분을 걷는 거로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점심 먹는 시간을 30분을 줄이고 식사량도 줄이고 온갖 생각 다 해봤죠.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다 했다고요. 근데 시간적으로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밥 먹고 난 뒤에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일 고역입니다. 스스로 형무소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근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밥 먹기 2시간 전 이 시간은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뇌가 제일 많이 빨리 돌아가는 시간이라고요. 그때 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 보라고요. 식사 전 2시간 공부하시라고요. 근데 식사를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드시는 식사량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발일까요? 손일까요? 여기입니다. 뇌가 제일 많이 소비해요. 칼로리의 30% 이상을 뇌가 소비해요. 뇌가. 여러분 뚱뚱하고 머리 나쁜 애 가만 앉아 있잖아요. 사람 비하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서니까 그래요. 안 서니까 자꾸 뚱뚱해진대. 서요, 서 이거. 아인슈타인이 이거 서가 죽은 놈 한 놈도 없다. 진짜예요. 안 서면
뇌경색와요. 운동도 하고 해야 돼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뭔가? 밥 먹기 역으로 2시간 전에, 그때가 제일 잘 때. 2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요. 정말 배고플 때는 하지 마세요. 힘들 나니까. 그거는 그때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팁 드릴게요. 이시훈 박사라고 감사원장 하셨던 분이 있는데, 서울대학 교수 하시다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할 때 재수 좋게 우리 대학에 와서 한번 6시간 강의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특강하고 가신 분. 우리는 선생님 강의하는 거 핵심 다 불러주시길래 제목만 적어도 알거든요. 어느 파트가 중요하다. 출제위원급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다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소문을 듣고 있어요. 왼손으로 체스 대고 오른손으로 판결물 쓴다. 그게 가능하냐? 나는 지금도 인정 못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잘 들어간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특강 마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책을 쭉 읽어보고 덮고 다시 생각하래요. 본 거를 영화 본 것처럼. 처음에는 힘들어 이래요. 자꾸 연습하면 한 번 본 책은 2번 볼 필요 없다. 손 들었어요. 나는 10번 이상 안 본 책이 없었거든요. 내가 본 책은 10번 이상 안 본 책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머리가 다르구나. 차이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해가지고 자주 보세요. 메모해가지고 자주 보라. 그게 빨리 보는 방법. 공부 언제 하라고요? 그렇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애들 공부시킬 때요. 지금 젊은 엄마들이 있어서 그런데 애들 공부시킬 때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에다가 떳떳하게 하지 마세요. 머리 차봐야 머리 잘 들어가요. 떳떳하면요 10분 안에 잡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엄마 탓이에요. 엄마 때문에 내 공부 못하는 것 하면 그거 맞는 말이다. 찹게 해야 돼요. 공기가. 자, 위험부담 볼게요. 위험부담.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계약금 3천만 원 지급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인도 전에 건물 넘겨주기 전에 아시겠죠? 건물 넘겨주기 전에 대금 지급 전이라고 했다고요. 대금 다 지급하기 전에. 이게 건물이 전소되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하고 인도하기 전에 없어져 버렸으니 이게 무슨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 아니에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 잘못인가?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금방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제3자가 방화했다. 그래서 전소되었다. 이렇게 이걸 하나 기억하세요. 그럼 뭐 지진이 일어나든 산불이 일어나든 화재가 일어나든, 산불 하니까 강원도가 지금 보상 제대로 안 되고 정말 힘든가 봐요. 이런 경우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법 조문에 상방 기책 사유 있다 없다? 없이 불능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37조로 가요.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되시나요? 금방 했잖아요. 채무자 누구예요? 갑은 인도 의무 면한다. 아시겠죠? 인도 의무 없었던. 근데 채무자는 갑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죠. 그럼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뭐 별개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약금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계약은 유효한데 후발적 불능되어서 청구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계약금 전부 반환해야 된다. 되시나요? 어른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중도금 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 중간 하나 끼워 넣을게요. 갑의 과실로 전소되었다. 조금 전에 문제에서 아까 5번 나왔잖아요. 4번. 예. 임대인이 그림 임대하기로 해놓고 임대인 과실로 파손되었다.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채무자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전소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채무불이행 되면은 어른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되시나요? 보상금 받으면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가 아니고요. 그거는 대상 청구를 합니다. 대상 청구도 가능해요. 없어졌는데 그게 대가를 따로 받는 게 있다면 계약한 돈은 3억인데 따로 받는 돈이 4억이면 지가 다 챙겨가야 됩니까? 계약한 대로 줘야죠. 그러니까 그걸 집 대신 그거 내놔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대상 청구권인데요.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법 조문에도 없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멸실된 물건의 값이 바뀌었을 때 이미 계약했으니까 그 돈 내놔라. 이미 인도받았으면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 소유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것도 가능해요. 자, 이건 누가 잘못했을 때? 이건 누구예요, 이게? 그렇지. 채무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채무자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위험부담에서는 핵심이 채무자예요. 교환계약에서 X 건물과 Y 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건물이 전소됐다. 채무자 누구겠어요? 건물하고 토지 주고받기로 약속했는데 건물이 전소되었다. 채무자 누구냐고요? 건물 주기로 한 사람.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럼 채권자 누구예요? 토지 주기로 한 사람, 받기로 한 사람. 채무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채무자 찾는데 법 조문에는 채무자 글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채무자 찾는데 해인사 절에서 내가 3년 걸렸다니까. 종이 땡 치니까 그놈이 눈에 보이더라. 채무자를 찾으니까 채권자가 눈앞에 떡 서가 있어요. 채무자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집을 바닷가에 있어서 매수인이 와서 잔금 치르고 인도하기 전에 중간에 봄철이라 놀러 왔다가 비가 오니까 불을 뗐다가 불을 씨를 안 끄고 그냥 갔다 아시겠죠? 그래서 홀랑 다 타붙다고요. 누구 잘못입니까? 고의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어의 과실로 이해되나요? 전설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 누구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이제 538조가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그러면 채무자 누구예요? 그렇죠. 갑은 자기 채무 면합니다. 건물 없어졌으니까 면한다.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금 잔금 내놔라. 아시겠죠? 채무자가 자기 채무 면했다 했잖아요. 자기 채무 면했다 했잖아요. 면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이 이익은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왜? 상환해야 된다. 왜? 돈 다 받았으니까. 자, 후발적 불능에는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 후발적 불능에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채무불행 아니면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예외입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건물 인도하기 전에 집이 전소되는 사례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매도인 잘못이면 뭐라고요? 매수인 잘못이면 지진이 일어나면 채무자 위험부담.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케이스가. 다음 페이지 그 7번 한번 보세요. 문제 7번.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주택 소유자 누구예요? 을하고 갑하고 바꿔놓은 거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갑집이라 생각하고 있으면 절단나는 거죠. 채무자가 누굽니까? 을입니다. 바꿔놓은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가면은 위험부담에 가면 채무자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불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 찾아라.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뭡니까? 저기서 여기 1, 2, 3 중에 1번이잖아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게.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을이 계약금 수령했다면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달라고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아니 지금 어디를 읽었어요 제가? 없다 해야죠. 1번하고 2번 내가 잘못 읽었네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돈 달라 할 수 없다. 맞고요. 2번 봅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었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을이 계약금 수령하였다면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을은 달라고 못하는 거고 갑은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번, 2번은 내용 같은 겁니다. 채무자 위험부담.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어느 겁니까? 1, 2, 3 중에 3번이에요. 3번.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 그러면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되시죠? 4번에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채무자 잘못으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어느 겁니까? 1, 2, 3 중에 채무불이에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갑은 해지할 수 있다. 맞잖아요. 갑의 수령 주체 중에 매수인이 안 받고 있는 도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했다. 자, 요거는 이제 갑의 수령 주체 중이다. 수령 지체 중이다. 요거 이쪽입니다. 채권자 잘못이에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해야 돼요. 수령 지체 나오면 채권자 수령 지체거든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바로 가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8번 볼게요. 그 밑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비용의 강제 수용되어서 보상금 받게 되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계약 체결하고 이행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수용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후발적 불능 아닙니까? 이제 못 주게 되었잖아요. 후발적 불능. 강제 수용된 것은 1, 2, 3 어느 겁니까? 1번입니다. 상방 잘못이 없잖아요. 이거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자, 거기 보시면 틀린 거 찾아라.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소멸한다. 맞습니다.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 이것도 이행을 했다면 그 대신에 토지는 못 주게 됐잖아요. 여기 토지는 인도를 못 하게 됐는데 그 대신에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토지 대신에 뭘 줘야 된다? 그 보상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상 청구권이에요. 자, 3번에 보시면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 수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3번을 묶으세요. 이게 대상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난이도 높은 거예요, 이게. 자, 5번에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 지급했다면 을은 그 배액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계약금 배액 청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거. 이게 지금 계약금 계약 해제도 아니고요.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5번은 완전히 엉터리 문장이에요. 2번, 3번 이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2번, 3번. 2번, 3번이 대상 청구권 문제고 4번은 이 문제 자체가 채무불이행 문제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상방기책 사유 없이 불능된 거니까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로 해결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위험 부담에서 시험 낸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안 지우고 놔둔 거예요. 24인 문제를 안 빼고 놔둔 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거기까지 하고 동시행 조금 있다가